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국내 주요 경기 지표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인데 추가 경정 예산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진그룹이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후 한진칼 2대 주주인 강성부펀드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성부펀드가 공격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상황에서 양측이 벼랑 끝 대치보다는 경영 파트너로 만나보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동기업인 삼표를 부당 지원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5년이 지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상태라 해도 건물주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나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서 2개월째 우리 경기가 부진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브렉시트와 또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을 주된 이유로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정부가 2달째 경기 부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매월 최근 경제동향이라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에서 경기가 부진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급격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브렉시트나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인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하방 리스크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광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 수출 등 우리 경제 실물 지표 흐름이 부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실물 지표 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진했던 겁니까? 지난 3월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2.8%, 그중에서도 제조업 생산은 2.9%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에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도 부진했는데요. 1분기 설비 투자는 1년 전에 비해 16%가량 감소했고 건설 투자 역시 7% 넘게 줄었습니다. 4월 수출은 488억 6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2% 감소했습니다.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제품이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방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 저성장과 양극화, 또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는 재정 확대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슬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 네. 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국가재정 이 전략회의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이 국무위원들과 여당, 청와대 등이 한데 모여 내년 그 재정 전략을, 장기 전략을 짜는 이 최고 회의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또 저출산, 고령화 같은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적극이란 단어를 무려 8번이나 사용하며 적극적 재정 기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합니다. 네, 국회를 향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부탁한 것도 결국은 이 적극적인 재정을 위해서 그런 거죠? 네,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경의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추경안 처리가 지연이 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인 경기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인 이 저소득층 등이 겪고 있는 지금 같은 이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이들의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 등과 같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또 문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경제 인식을 드러냈어요. 네, KDI가 어제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 이게 그 시점이 좀 미묘한 상황인지라 파장을 좀 낳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 금융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재정 전망이란 보고서를 냈습니다. KDI는 이 자료를 통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목적의 정부의 돈풀기 정책은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 역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성장률 저하 역시 재정 지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낡은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성장률이 저하됐다고 좀 밝혔고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규제 완화 등과 같은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돈풀기 정책이 적절하게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라 국간이 이제 받쳐줄 형편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여건이 사실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최근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앞으로는 좀 좋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당장 지방 소비세율 같은 경우 올해 15%, 내년에는 21%가 인상이 됩니다. 이 말뜻은 지방 재정을 위해 국세인 이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돌렸다는 점에서 정부 곳간이 상대적으로 빌 수밖에 없다. 이걸 뜻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잡혀 있는 이 연평균 재정 지출 증가율도 현재 7%대로 잡혀 있는데 앞서 5%로 잡았던 것을 더 높여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쓸 돈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은 주는데 씀씀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재정 확대 문제에 대해서 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세계 반도체 기업 가운데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매출은 1년 전보다 34% 줄어든 128억 6,700만 달러로 반도체 상위 15개 기업 가운데 매출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인텔은 157억 9,900만 달러 매출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와 사돈기업인 삼표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윤 기자, 공정위가 어떤 배경에서 구체적으로 현대차그룹을 조사에 나섰습니까? 네, 현대차그룹이 계열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와 사돈기업인 삼표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사관들이 서울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투입됐는데요.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제품 운반 물량을 현대글로비스에 몰아줬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계열사들이 운송비를 시장 가격보다 후하게 쳐줬다면 부당 지원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네,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뿐만 아니라 사돈기업인 삼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 등 계열사들을 동원해서 삼표를 부당 지원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의 부인 정지선 씨는 삼표그룹 정더원 회장의 장녀입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7년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원자재 납품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공정위는 바로 최근에도 대기업의 물류사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LG그룹의 판토스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는데요. 최근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업종은 물류나 시스템 통합 관련 회사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에 비해 총수일과 지분율이 높고 내부 거래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현대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현대자동차가 공유경제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차그룹을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한 이후에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현대차가 중동에서 가장 큰 차량 호출 업체 카림에 차량을 대거 공급하기로 했다고요? 네, 현대차는 중동의 우버로 불리는 카림에 연말까지 5,000대 차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되는 차종은 소나타와 산타페 등입니다.
카림은 이들 차량을 호출형 택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카림은 지난 2012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컨설팅 업체 출신인 망구스 올송과 무다시르 셰이카가 함께 세웠는데요. 지난 3월 우버에 3조 7천억 원 가량에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 공유경제 사업 영역을 중동으로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차량 공유와 호출형 택시를 비롯한 전 세계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또 전 세계 공유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도 해나가고 있는데요. 카림에 대한 납품은 동남아와 인도의 공유 경제 사업 영역을 중동으로까지 확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는 또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죠. 네.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기아차는 앞서 동남아 최대의 차량 호출업체인 그랩에 2,400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또 인도에서 가장 큰 차량 호출업체인 올라에는 2,90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에도 나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발표하는 시점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는 끝까지 긴장의 고삐를 놓치지 않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정부가 발표를 바로 내일 앞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와 상하원 주요 인사들이 한국 정부의 그동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식 발표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예단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면담하며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하는 우리 측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우리나라와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180일간의 결정에 유예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첫 보도 이후 8시간 만에 기사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 제외 내용 대신 국내 차업계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바꿨는데요. 보도 내용이 부정확한 것 아니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되면 여파가 상당할 것 같은데 실제로 관세 부과가 되면 우리 자동차 업계는 어떤 타격 받습니까? 네, 관세 부과 시 우리 자동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연구소는 대미 수출 가격이 12% 오르고 자동차 업계 손실액이 2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내에 있는 생체 인증 서비스 삼성패스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패스가 적용된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어제 밤부터는 오류가 없는 새로운 버전이 배포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정 기자, 삼성패스의 생체 인증이 오류를 일으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패스는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중 홍채 인증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오류 탓에 삼성패스가 적용된 은행, 카드사 앱에 로그인하려는 고객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오류 발생 이유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오류는 지난 15일 삼성패스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 홍채 인증 오류로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은 생체 인증 정보를 삭제하고 공인인증서 같은 다른 인증 서비스를 통해 앱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오류가 없는 새로운 버전을 배포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황 기자, 대법 판단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그 상가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했던 김모 씨가 제기한 소송인데요. 이 계약 만료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음식점을 넘기면서 1억 4,5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이 건물주에게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 재건축을 해야 한다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요. 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김 씨가 이 권리금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김 씨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건물주가 승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이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지났어도 이 고객과 거래처, 이 신용 등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상가 임대차 관련한 분쟁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놨는데요. 다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거절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판단이 엇갈렸는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오늘 전국 13개 사업장에서 16,500여 가구에 해당하는 견본주택이 문을 엽니다. 이는 주 단위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부동산 114는 관심 지역 분양이 많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청약 결과에 따라 올해 분양 시장의 향배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지주사 한진칼의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경영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협력적인 자세를 취한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오 기자, 최근에 조 회장 측이 강성부 펀드와 접촉을 했다고요? 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 아들 조원태 회장의 측근이 강성부 펀드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양측은 전화통화로 서로 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양측 간에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조 회장 측은 상속 문제가 마무리된 후 경영 파트너로서 만나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2.34%, 강성부 펀드의 지분은 14.98%인데요. 조 회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에게 파트너로서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강성부 측의 우호 지분 확보를 막기 위해서 조 회장 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조 회장 입장에서는 2대 주주 강성부 펀드의 우호 지분 확대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조 회장은 대한항공 성과급 제도 등 새로운 경영 방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성부 펀드가 경영 개선을 위해 한진그룹에 요구한 기업가치 제고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펼쳐질 경우 조 회장이 경영권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강성부 펀드와의 사전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이 기자, 난임 시술 관련해서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만 44세 이하 연령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난임 치료 시술에 요양급여 비용 기준을 확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45세 이상 여성이라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에 제한을 뒀었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고 또 최근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를 반영해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만 45세를 기준으로 달라지는데요.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는 현재와 같은 30%를 유지하고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가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도 늘어난다고요?
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아를 신선배아라고 하는데요. 이 신선배아 최애 수정은 기존 4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7월부터는 7회로 늘어납니다. 또 정자와 난자를 얼린 상태로 보존 후 이식을 하는 동결배아 최애 수정은 기존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 역시 3회에서 5회로 늘어납니다. 한편 오는 10월 24일부터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 1,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감원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도 늘어나면서 영업점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김 기자, 은행들의 인력 구조 조정은 올해도 계속될 거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의 정규직 직원 수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6,120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962명 줄었습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지난해 말보다 644명, 우리은행이 301명, 신한은행이 102명의 직원을 줄였는데요.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최근 3년 사이 4대 은행의 정규직 직원들은 7,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며 위로금과 퇴직금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희망퇴직을 확대해 인력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은행들은 이렇게 인력 감원과 함께 영업점 점포 수도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죠. 네, 영업점 통폐합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4대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국내 영업점은 올해 1분기 3,07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에만 38곳의 영업점이 통폐합돼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3곳, 우리은행이 7곳, 신한과 하나은행이 각각 4곳씩 폐점했습니다. 4대 신용은행들은 지난해까지 2년간 194곳의 점포에 문을 닫았는데요. 감원과 영업점 통폐합은 이른바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최근 추세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모바일 뱅킹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7,500만여 건, 5조 3,400억여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1년 전보다 각각 27% 그리고 32% 늘어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은행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들의 감원과 점포수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양파 가격이 최근 크게 떨어진 가운데 수확량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양파 20kg의 도매 가격은 어제 기준으로 12,100원을 기록해 한 달 전보다 33.3% 하락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128만 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감안해서 수출과 시장격리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5명 가운데 2명이 취업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국내 4년제 대학의 3, 4학년 학생 1,0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취업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38.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최근 1년간 취업 사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평균 208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0.36% 오름세로 2,075포인트, 코스닥 역시 1%가량 오르면서 724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입니다. 지금 공정위가 현대차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현대차 현재 0.39%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첫 5G 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현재 0.3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명령에 현재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1.29%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중 호재가 나왔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바이오 산업에 40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0.51% 오름세, 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어닝 쇼크로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금 상승 반전하면서 0.3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